오차원에서 태어난 아이, 우주 최초의 행성인 옥중1 태소천, 그것을 기점으로 태소의 세력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을 무렵이다. 태소천에는 초공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4개의 이웃 행성이 있는데 그중 옥중3, 옥중천의 행성 내에 위치한 본사국 옥광촌이란 곳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어느 날 옥빛이 초록빛을 감아 돌며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옥중3 행성은 도토리 지구의 4분의 3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지만 달은 무려 3개씩이나 매달고 있다. 그중 한 개는 직경이 1500km에 달했고 다른 2개는 각각 550km, 370km 정도였다. 이렇게 달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 자전축에 일정한 주기로 변화가 생겼고 그것의 인력이 분산됨으로써 조차도 어지럽게 됐다. 이에 부응하여 기후변화의 폭도 잠못 커졌는데 이는 빙하기를 비롯해서 숱한 천재지변을 불러오는 요인이 됐다. 이곳 옥중3 행성의 인간들은 이런 열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다. 이곳 태양계에는 옥중3 행성을 포함하여 모두 6개의 행성이 있다. 그중 2개는 동토의 암석질 행성이고 1개는 금속성, 다른 2개는 가스성 행성이다. 이들 행성들은 훗날 옥중3 행성이 우주로 진출하게 되면서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옥중3 행성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행성은 장차 초록별로 개발되어 부속 행성이 된다. 사실 얼음 행성을 녹여 초록 옷을 입히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가 않다. 어느 암석질 행성이든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적당하고 얼음이 풍부하면 초록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싹 튼다. 대기와 토양의 성분을 살펴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중요 성분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면 단계를 밟아 초록별을 만들 수 있다. 그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옷을 입히는 과정이다.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사람을 구조할 때 먼저 하는 일은 두꺼운 외투를 입혀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행성에 강력한 이산화탄소 공장을 세워 그것들을 대기 중으로 날려보내고 이렇게 몇십 년을 지속함으로써 행성에 이산화탄소 옷을 입힐 수 있다. 이산화탄소층이 태양의 열기가 대기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행성의 온도가 서서히 오르게 되면 이때 적도 부근부터 얼음이 녹으면서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대기를 채우게 된다. 수증기는 옷 속에 솜털을 채워 넣는 것처럼 온실 효과를 배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해서 두껍고 따뜻한 옷을 다 입혔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 단계로 미생물을 배양하여 이기류의 식물들을 퍼뜨리고 연이어 수목을 조성함으로써 대량의 산소를 방출하게 한다. 이렇게 동물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들면 바야흐로 초록별 프로젝트는 본궤도로 진입하게 된다. 훗날의 일이지만 옥중3 행성의 인간들은 지금 시점에서 대략 3만여 년 뒤에 주변의 행성들을 이런 식으로 개척하여 우주 문명을 향한 토대를 닦게 된다. 옥중3 행성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밤하늘을 장식하고 있는 성운이다. 이 성운들은 신생별들을 탄생시키면서 대장관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백미를 꼽으라면 역시 북쪽 하늘에 위치한 퀘이사일 것이다. 퀘이사, 블랙홀이 주변의 물질들을 집어삼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에 의해 형성된 거대 발광체를 말한다. 준성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중심부에 위치한 초대형 블랙홀이 주변의 별들을 먹이치우는 과정에 생겨난 빛에너지로 외부를 장식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옥중3 행성의 인간들은 밤마다 신비로운 불꽃 축제를 만끽할 수 있었다. 먼 미래의 일이지만 옥중3 행성은 이웃 은하에서 발생한 블랙홀의 거물에 걸려 그 수명을 마치게 되고 그때의 인류는 첨단 비행선을 통해 새로운 별로 이주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행성 파멸의 날이 오려면 앞으로 15억 년은 더 지나야 한다.
당신은 문명의 초창기가 늘 그렇듯 자연을 탐구하며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는 일이 순차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곳 인간들의 성정은 대체로 유순한 편이다. 그래서 그런지 간간히 크고 작은 충돌이나 다툼은 있지만 눈에 띌 정도의 대규모 전쟁은 없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교한다면 고대에서 중세로 막 넘어가는 과도기 정도일 것이다. 인구는 대략 5천만 명 정도.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화석 연료를 찾게 될 것이고 미터라는 유석이 널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을 가공해서 동력으로 쓰게 될 것이다. 훗날의 일이지만 미터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행성의 온난화를 가중시키게 된다. 옥중삼 행성은 이미 충분히 더운 날씨이기에 온난화는 커다란 자연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사실 온난화는 어느 행성을 막론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거치게 되는 커다란 골칫거리 중 하나이지만 옥중삼 행성의 과학자들은 인공세포를 만들어내어 손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인공세포의 개발은 인간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비롯한 미세 생물을 이용해 질병을 막고 환경오염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의미한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미생물들이 인체의 면역과 대사 기능에 참여하고 일부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먹어치우며 행성의 온난화를 막는다. 심지어 어떤 미생물은 마치 꿀벌이 꿀을 채취하듯 주변의 흔한 원소로부터 에너지를 모아오기도 한다. 이처럼 게놈을 통한 유전자 혁명은 인간의 질병과 환경오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혁명까지도 주도하여 세상을 바꾸게 할 것이다. 행성 내부를 살펴보면 대륙의 면적이 바다에 비해 조금 넓은 편이고 대지의 젖줄인 강과 거대한 호수가 군데군데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높은 온도 때문인지 열대우림이 행성의 30%를 뒤덮고 있고 가장 유별난 것은 광석들이 대부분 옥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옥돌로 된 줄령들에서 영롱한 빛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이것들이 합쳐져서 행성 특유의 빛깔을 이루고 있다. 옥돌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것이 바로 황옥이다. 이름대로 노란 빛깔을 띤 옥인데 이것을 앞에 놓고 그 기운을 몇 번 쐐기라도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쾌하고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진다. 체내의 기운을 구석구석까지 소통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중병이 아닌 다음에야 웬만한 잔병은 말끔히 치유가 된다. 이러니 황옥에 대한 이곳 인간들의 자부심은 대단했고 황금 못지않은 대접을 받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가치가 이렇다 보니 행성 곳곳에는 황옥 광명을 찾아 산천을 헤매는 사람들이 절비했다. 벼락 부자가 되겠다는 희망을 품고서 옥광초원에는 황옥 광산이 하나 있다. 생산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황옥이 워낙 귀하다 보니 많은 이윤을 남겼다. 이 광산의 주인은 해송이란 자로 마을의 촌장이기도 했다. 본사국 옥광초는 아무도 살지 않는 두메산골이었지만 해송이 황옥의 광맥을 발견함으로써 인구가 2,000명에 육박하는 제법 큰 마을이 들어설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 중 200여 명 정도는 광부로 일하고 나머지는 장사나 농사일에 종사하였다. 해송에게는 어여쁜 부인과 3명의 아들이 있다. 위로부터 알기 쉽게 1송이, 2송이, 3송이라 불렀다. 이곳은 일부 다처제라 자신의 부에 비례하여 부인을 무한정 둘 수 있지만 해송은 다른 여인에게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지금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기 때문인데 아내 역시 오로지 자신만을 바라보는 남편에 대한 사랑은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 해송의 일과는 늘 그렇듯 아침 일찍 광산에 올라 인부들을 살피고 독려하다가 그들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는 것이었다. 광산은 마을 뒤산을 돌아 비탈길을 타고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거대한 돌산이 나오는데 그 한 자락에 위치하고 있었다. 마을에서 보통 걸음으로 40-50분 정도가 걸리기에
출퇴근만 해도 저절로 운동이 되었다. 한낮의 태양이 도끼를 뿜어대는 무더운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었고 오늘도 해송은 광산을 찾아 인부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전 일은 다 끝났으니 이제 식사들 하시고 좀 쉬었다가 하시죠. 아이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한 인부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훔치면서 말했다. 해송원 인부들이 캐낸 황옥을 손에 쥐고 이리저리 살폈다. 오늘 황옥은 유난히 더 좋아 보이네요. 때깔도 좋고 기운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허허. 우리 광산주님의 마음이 좋아서 황옥들도 순도 높은 놈들만 골라서 나오는가 봅니다. 하하. 입술이 두툼하고 눈꼬리가 처져 다소 우습게 생긴 인부 하나가 맞장구를 치자 여기저기 웃음꽃이 피어났다. 웃음의 이면엔 질 좋은 황옥이 많이 나오면 돌아오는 수입이 커져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해송은 인심 좋게도 광산 수입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이윤이 증가하면 일정 비율을 광부들의 몫으로 돌려줬다. 옆의 천막에서는 아내들이 밥을 푸고 반찬과 국을 상에 차리느라 분주하다. 인부 중에서 넉살 좋고 배가 툭 튀어나온 텁석부리 총각이 코를 벌렁거리며 냄새를 킁킁 맡는다. 어이구 냄새 좋구먼. 배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며 지랄 번거지를 치네요. 아주머니 오늘 반찬이 뭡니까? 오늘은 로시버섯 무침하고 신어 매운탕이에요. 밥상의 수저를 정리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건성으로 대답했다. 이런 광경을 본 해송은 다소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입맛을 다셨다. 로시버섯에 알러지가 있어서 꺼리는 반찬이었던 탓이다. 이때 텁석부리 사내가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애타게 먼 길을 찾는 것이다. 아주머니 술은 어디 있어요? 술. 아이고 그놈의 술 여기 있구먼요. 지난번처럼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만 드셔요. 알았어요. 알았어. 딱 석 잔만 마실게요. 몽땅 이리 주세요. 제가 날라도 드릴 테니. 텁석부리 사내는 술단지를 이곳저곳에 갖다 놓고는 한 병을 통째로 들고는 이내 벌컥벌컥 숨도 안 쉬며 들이켰다. 캬! 입가에 묻은 술 찌꺼기를 한 손으로 썩 닦아낸 텁석부리 사내는 해송을 발견하고는 곧장 잔을 넘겼다. 광사주님도 한 잔 받으시지요. 해송은 애써 사양하며 손을 가로저었다. 술 체질이 못됐던 탓이다. 하지만 텁석부리 사내가 막무가내로 술잔을 떠밀자 해송은 하는 수 없이 잔을 받아 몇 번에 나누어 마셨다. 몇 달 전에 담가놨던 술인데 주향이 그만인 것이 제법 잘 익어 있었다. 점심을 알리는 종이 덩덩 울리자 인부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었고 모두들 자리에 놓인 술잔을 주고받고는 개걸스럽게 식사를 시작했다. 늘 그렇듯 땀 흘린 뒤에 맞이하는 식사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은 법이었다. 200여 명에 이르는 인부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해송 역시 뿌듯함에 입꼬리가 치켜 올라갔다. 이들 인부들이 광산 일을 하면서 만족해하는 표정을 볼 때면 덮는 보람이 그의 가슴을 채워왔던 것이다. 행여 술자리로 자신을 채갈까 싶어 해송은 식당에서 물러나와 돌산을 끼고 돌아 언덕에 섰다. 그 아래로 구비구비 비탈길이 내려가고 먼 발치로는 누런 갈대를 뚫고 오솔길이 소박하게 이어졌다. 그 너머로 개미 등짝만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이 보였다. 한낮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라 풍광이 굴절되어 보이긴 했지만 나름 멋진 경관이었다. 그런데 오솔길 위로 무언가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알록달록한 옷을 거치고 머리엔 뭔가 이고 있는 품새가 여인네가 분명했다. 해송이 손바닥으로 햇살을 가리며 눈살에 힘을 주고서야 그 여인네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와 맞선을 보던 때가 새삼 떠올랐다. 해송은 딸린 노비만 30여 명에 이르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고 성년이 됐을 땐 같은 수준의 집안과 혼사가 오갔다. 그러던 어느 날 흉년이던 고향을 떠나 그곳 마을로 찾아든 가족이 있었고 그들은 해송의 집안을 찾아 소장농 자리를 구하게 됐다. 해송의 할아버지는 행랑채에 방을 내주곤
정착할 때까지 임시로 거처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뒤 할아버지는 당대의 이름께나 날리는 관상쟁이 2명을 집안에 불러들이고는 그들과 몇 날 며칠을 머리를 맞대며 뭔가를 쑥덕대었다. 혜송의 부친은 별난 일도 다 있다며 웃어넘겼지만 관상쟁이가 물러간 다음이 문제였다. 할아버지는 대뜸 기름진 농토 만여 평을 무이자로 행랑채에 신세지던 외지인에게 넘겨준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갚으라는 것이며 더군다나 결코 작지 않은 집도 한 칸 마련해 주었다. 혜송 집안은 적덕을 가온으로 삼을 정도로 인심이 후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적덕은 지난날의 것과 비교해서 너무 후했다. 그래서 부친은 할아버지를 찾아가 그 내막을 여쭈었다. 한편으로는 혹시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망령이나 나지 않았는지 염려가 되기도 했고 말이다. 아범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취미로 배웠다마는 관상학에 남다른 일가견이 있지 않느냐? 그야 그렇습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랑치에 머물던 가족 말이다. 그게 아버님께서 집과 땅까지 후하게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음 같아선 그보다 몇 배 더 베풀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내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해서 그 정도로 거친 것이란다. 아버님께서 지금껏 어른이 알아서 잘 하시지 않았습니까? 허나 이번 일은 제 소견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부친은 재물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행여 할아버지께서 혹시 모를 병세가 있지 않을까 염려됐던 터였다.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어떤 숨겨진 사연이 있는 것으로 보이자 내심 안심이 되기도 했다. 그 가족 중에 여식을 보았느냐? 관연한 딸이 있는 것을 얼핏 봤지만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허허, 그 여식이 말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갑자기 말을 꺼내다 말고 방문 쪽으로 다가가서 혹시 엿듣는 기가 있을까 밖을 살피고는 다시 정색을 하곤 말을 이었다. 내가 봤을 땐 틀림없이 왕제를 태일 관상이었다. 네? 그것이 무슨? 부친은 할아버지의 뜬금없는 관상 타령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면서 가슴은 두려움에 덜컥 내려앉았다. 세상은 대체로 평온한 편이지만 권력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더군다나 왕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 죄를 엄히 물어 삼족을 멸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렇건만 지금 할아버지의 입에서 분명 왕제라는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던가. 아범아, 그리 놀라지 말거라. 내가 왕제라고 말했다마는 그 관상은 무상지손을 품는 상이었다. 그녀가 낳게 될 아이보다 높은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건 어쨌든 왕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태껏 차분하기만 했던 부친의 어조가 격앙된 것은 이때였다. 할아버지가 위험천만한 외주를 타려는 것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내 희망이야 당연히 왕제이지만 여기엔 단서가 붙는다. 그 여식이 천생배필을 만나 온전한 음양의 합의를 이룰 때에야 가능한 일이지. 태극의 전기를 고스란히 받은 상태에서 합궁시에 천국과 지운 그리고 인각의 삼합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관상에 쓰인 대로 무상의 존재가 태일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부친은 할 말을 잊었다. 할아버지가 관상학에 조예가 깊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다. 간간히 관상을 통해 정확히 사람의 성정과 재신머리를 꿰뚫곤 했던 당신이었으니 말이다. 허나 지금 목전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황당하다 못해 기괴하고 두렵기까지 했다. 지금껏 누려오던 평화가 살얼음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 아범아, 요즘 혜송이 혼처 자리를 알아보고 있지 않느냐? 당장에 매파를 그 집으로 보내야겠다. 아버님, 혜송의 혼처는 한 사람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듣기에 건너마을 황부잣집과 혼담이 잘 오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아범 너는 천하 부인의 관상을 지닌 여인을
다른 집안으로 넘겨도 괜찮다는 얘기냐? 할아버지의 눈썹이 묘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목청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노인네의 고집이 잔뜩 서려 있었다. 아버님 말씀대로 여러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말짱 허사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저희 혜송이가 여염집 여식에 눈이라도 돌리겠습니까? 천생배필은 불구하고 티격태격하며 살지나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부친이 던진 말이 효험이 있었던지 할아버지의 표정이 잦아들었다. 그는 뭔가에 골몰하는 듯 했고 잠시 뒤 타협점이라고 생각한 것을 꺼내들었다. 그렇다면 아범아,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할아버지가 부친에게 털어놓은 중재안이란 그것은 혜송으로 하여금 그 집의 여식과 우연히 가장에서 만나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서너 차례 정도 기회를 엮어주고 그럼에도 둘 사이에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없던 일로 돌리자는 얘기였다. 부친은 얼씨군하고 찬성을 했다. 이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였기에 혜송이 그런 촌스러운 여인을 마음에 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 부친은 원금 상환 문제라든가 농기구 대여를 비롯해 경작에 필요한 몇 가지 요항을 혜송들어 맡게 하였고 그는 외지에서 정착했다는 그 집을 몇 차례 방문하게 되었다. 누추한 살림살이여서 변변한 대접도 받지 못했지만 혜송의 표정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는 기이하게도 술에 취한 것처럼 얼굴이 붉게 물들었고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아예 넋이 나간 것처럼 얼이 빠져버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 여식을 깊이 사모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엮어진 인연이 지금의 아내였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점심을 해가지고 종종 걸음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녀가 혹시라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혜송은 한달음에 비탈길을 타고 달렸다. 신발이 쭉쭉 미끄러질 때마다 마른 흙이 부서지며 먼지를 일으켰고 그런 그를 봤던지 먼 발치에서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숫째 뛰다시피 걸어왔다. 이미 설아에 세 형제를 둔 중년의 부부이건만 몇 년은 떨어져 있다 상면하는 청춘 남녀 마냥 애절하기만 하였다. 여보, 다시는 점심 같은 거 챙기지 말랬는데 왜 또 그름질을 한 것이오? 혜송이 숨 넘어가라는 소리로 외치며 뛰어왔다. 가만히 계시지 왜 이렇게 뛰어오셔요? 갈대숲이 우거져서 바람의 돌뿌리가 잘 보이지 않소. 그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뛰어오는 당신이 더 위태로운 것을요. 그리고 알다시피 저야 태생인지라 산으로 들로 쏘다니며 온갖 자비를 다하며 커왔지만 당신이야말로 곱게 자란 샌님 아니었나요? 호호. 그거야 다 옛날 얘기 아니요. 아무튼 다시는 이렇게 험한 곳에 발걸음하지 마시오. 혜송은 가쁜 숨을 진정하며 아내의 손에 들려진 짐을 빼앗듯이 쥐었다. 마침 시장에 당신이 좋아하는 창거리가 나와서 만드는 김에 조금 가져온 거예요. 이왕 발걸음을 했으니 맛있게 먹겠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면 각서부터 받아야겠소이다. 허흠. 그 얘긴 집에서 하시고 이왕 내려오셨으니 언덕 위로 가서 드시기부터 하시죠. 그럽시다. 혜송은 도시락을 들고 한 손으로 부인의 허리를 감아쥐었다. 남새스럽게 뭔 짓이냐며 자신의 어깨를 미는 부인의 볼에 가볍게 입술을 대고는 그녀의 손을 부여잡았다. 그렇게 둘은 다감하게 오솔길을 따라 언덕 위로 올랐다. 무성한 나뭇가지들이 그늘을 들이오고 그 앞으로 전망이 시원하게 뚫린 곳에 돗자리를 깔고 부부는 오붓하게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주변 들녘에서 꺾은 꽃잎을 띄워 차를 한 잔씩 들었다. 저 멀리 하늘과 맞닿은 곳엔 눈이 시리도록 파란 바다가 하얀 파도를 잘게 부수며 안개를 흩뿌리고 있고 그 앞으로는 곡식이 익어가는 누런 들녘이 햇살을 받아 금빛 화살을 튕겨내고 있다. 그 사이로 실핏줄처럼 사방으로 흘러가는 실개천이
대지를 감아돌며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다. 먼 발치로 우뚝우뚝 솟은 봉우리 밑으로 빽빽이 들어선 무성한 숲풀과 관목 그리고 정글들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기만 한데 해송의 눈엔 단 하나의 그림 오직 안에만 보이는 것이다. 뒤에 알았지만 할아버지께서 엄밀히 다리를 놓았다는 여염집 저자인 아내 그녀를 처음 본 순간 해송의 심장은 고장난 시계추처럼 멎어버렸었다. 촌스럽게도 펑퍼짐한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치고 누룽지를 팔팔 끓인 물을 들고 나오던 그녀. 그런 그녀와 눈이 마주쳤었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던지 숯검정을 여기저기 묻힌 까무잡잡한 얼굴에 유난히 반짝이는 눈동자를 하고 있었어. 그런 소박한 그녀로부터 눈을 떼고 그녀의 부친에게 수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어느새 나의 목소리는 조금씩 들리고 있었지. 그녀의 눈동자가 나의 심장에 박혀 묘한 흔들림을 일으켰는데 난 그런 느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 집에 돌아와서 책을 보거나 산책을 할 때도 그녀의 모습이 어른거렸고 난 일주일 뒤에 가도 될 일을 앞당겨 이틀 뒤인가 그녀의 집을 찾아갔었지. 그때 내 손에 광에서 대충 주워 담은 여러 곡식의 종자들이 들려 있었고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어. 그녀의 모친께서는 그녀가 바디를 하러 나갔다고 했지. 난 그저 멋쩍은 웃음만 흘리고 냉수 한 사발 들이켜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한참을 가고 보니 나의 두 발은 집이 아닌 산기슭 밑에 계단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밭에 서 있었고 관목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었지. 허리를 펴고 이마의 땀을 훔치는 그녀. 석양에 의해 검붉게 물들어버린 그녀의 얼굴에 엷게 드리워지는 미소. 그리고 흥청거리는 노랫가락. 그건 아마 내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고 음악이었지. 나는 그런 그녀에게 말을 붙일 용기도 없이 그저 그렇게 바라만 보다가 땅거미가 내릴 무렵이 됐어야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만사를 제치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웠었던가. 며칠 뒤엔 광에 있던 연장들을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았고 잠깐이나마 그녀를 볼 수 있었던 것에 만족하고 쓸쓸히 발길을 돌려야 했었지. 그날 이후부터였지. 입맛이 싹 달아난 것이. 아침을 그러고 점심도 겨우 몇 숟가락을 들다 내려놓자 어머니는 근심 어린 눈빛으로 무슨 일이냐며 다그쳐 물어왔지만 차마 외지에서 온 여염집 처자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 황부잣집 처자를 입에 발리도록 칭찬을 하던 어머니. 올해 안에 혼사를 치른다며 부지런히 그 집을 왕래하며 사돈의 우위를 다지던 당신을 외면하며 쓸쓸히 방문을 나섰지. 그때 할아버지가 마당에 서서 내 모습을 빤히 쳐다보며 껄껄 웃으셨어. 그 옆의 아버지는 풀이 죽은 모습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셨고 그날 저녁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었지. 그녀와 부부의 연을 맺으라는. 얼굴이 금세 빨갛게 달아오른 내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아범마 봐라 내 말이 어김없지 않더냐 하며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것이 운명이라면야 어찌 말리겠어요 하셨지. 나는 부끄러워 얼른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시 뒤 노기를 띤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뒤따라 들어와 그런 그녀를 말리는 아버지에게 이제껏 아버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안 되어요 하며 펄펄 뛰셨고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는 뒤에서 말없이 안아주셨지. 아무 말 없이 우두커니 앉아있는 나를 향해 어머니는 당신이 원하는 답을 달라는 투로 계속해서 그 처자에 대해 물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머리만 떨구었지. 여보, 애정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만큼 슬픈 삶이 어딨겠소? 하는 아버지의 한마디에 어머니는 엉엉 소리내어 우셨어. 그 울음은 기대에 미치지 않는 며느리를 봐야만 하는 당신의 억울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지만 나의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이기도 하였지. 자식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뜻을 접는 아름다운 울음이었고 그 울음이
이 그 한 번으로 거치도록 나는 그녀와 가정을 꾸리고 단 한 차례도 그늘진 얼굴을 보인 적이 없었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으니까. 이런 나의 표정을 한해 두해 지켜보고서야 어머니는 그녀를 며느리로 따뜻하게 받아들이셨지. 그리고 몇 해 뒤에 우리 큰 애가 태어나던 해에 할아버지는 임종을 맞이하셨어. 하지만 마지막 순간을 아내와 아기만을 찾았고 정성껏 잘 키우라는 말과 내 평생에 너를 손자 며느리로 얻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영면에 드셨지. 아내는 펑펑 울었고 그 슬픔은 한 달을 이어졌지. 지금도 틈만 나면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할아버지 묘소를 찾는 그녀. 둘 사이에 어떤 전생의 인연이라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그녀. 아니 결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녀와 함께하는 삶.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존재할까. 신선이 산다는 무릉도원도,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존재들이 산다는 천계도 이보다 더 아름답지 않을 것이야. 여보, 뭔 생각을 그리도 하셔요. 아내의 언저리 있고 나서야 혜성은 문득 떠오른 추억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아내의 얼굴을 보자 그것이 추억이 아니고 현실이어서 다행이었다. 당신이 좀 전에 농사일 타령을 해서 글쎄 옛적에 밭일 하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겠소. 까무잡잡한 피부에 고양이처럼 반짝반짝 빛나던 눈빛을 하며 해맑게 웃던, 별걸 다 생각하셨나 보네요. 사실 저도 문득 당신이 우리 집에 처음 오셨을 때 누룽지 끓인 물을 질질 흘리며 개걸스럽게 마시던 기억이 떠올랐는걸요. 호호. 벌써 15해나 지났구려. 허허. 혜송과 아내는 식어버린 찻잔을 들고 옛 추억을 두른두른 나누며 감회에 잠겼다. 사춘기의 두 남녀처럼 둘은 다정히 손잡고 주변을 거닐었다. 비탈길을 타고 조금 오르다 보니 어느덧 바위산이 시작되는 무저바위에 이르렀다. 거대한 바위산을 지탱하는 받침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었다. 자의 대로라면 더 이상의 아래는 없다는 뜻인데 이 밑으로 산세가 300m는 더 이어지고 있었다. 부부는 무저바위에서 솟은 침엽수들이 펼쳐놓은 그늘 밑으로 자리를 잡았다. 한 뼘 정도 자란 풀밭 사이로 끝이 뾰족한 잎새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여보, 고맙구려. 항상 이렇게 신경 써줘서. 웬걸요? 서방님이 고생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내는 살며시 혜송의 오른쪽 어깨에 얼굴을 기대며 다소곳이 말했다. 혜송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꼭 감싸주었다. 근데 여보, 그게 사실이에요? 떠도는 소문이 광맥이 거의 다 말라가고 있다는. 미안하오. 당신이 걱정할까봐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2달 전부터 그런 징조가 있었는데 요즘 와서 보니 한 해를 채 못 버틸 것도 같소. 그럼 정말 큰일이네요. 저희들이야 그동안 벌어놓은 것이 좀 있어 그런대로 괜찮겠지만 당장 광부들은 어떻게 하죠? 게다가 마을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영향을 꽤 받게 될 텐데요. 그러게 말이요. 광산 때문에 생긴 말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소. 이렇게 빨리 말라버릴 광산이 아닌데. 당신은 늘 행운이 함께 왔으니까 이번에도 꼭 그렇게 될 거예요. 힘내세요. 아내는 수심이 들어진 혜송의 안색을 살피며 두 손을 꼭 쥐었다. 그러자 혜송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음을 보이며 그녀의 허리를 다 감히 안아주었다. 순간 채워도 늘 부족한 사랑의 열기가 물씬 솟아나자 부부는 그 열기에 이끌려 애타게 몸을 맞댔고 주체 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밀려 그만 풀밭에 엎어지고 말았다. 주변을 에워싼 침엽수들이 뜨거운 태양에 연신 몸을 떨었고 바람의 숨결은 점점 거칠어만 갔다. 저 너머 봉우리에 걸려있던 뭉게구름은 갑자기 온몸을 비틀며 비라도 짜내듯 몸부림쳤고 그 사이로 한상의 비익조가 피어오르는 것이다. 태양은 무엇이 부끄러웠던지 한 뼘 남짓한 구름 뒤로 숨었고
이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마지막 숨결을 거세게 휘몰아치고는 꽃잎을 흩뿌리는 것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부부는 운우지정의 여운을 느끼며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그대로 누워 있었다. 운우지정, 구름과 비의 조화에 빗대어 남녀의 엄밀한 정서나 궁합을 표현한 말. 마치 온 세상이 푹 꺼지며 끝없는 바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러면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황홀감이 밀려왔다. 신비로운 기운에 휩싸인 채로 부부는 그렇게 한동안 있었고 어느 시점에 기울어진 태양에 의해 나무 그늘이 멀찍이 도망가고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이런 일이 있고서 며칠 후 혜송의 아내는 요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남편을 찾아가기 위해 광산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대지가 푹 꺼지면서 끝을 알 수 없는 무적행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이다. 속으로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내려가도 그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니 치럭치럭 어두운 가운데 신묘한 빛들이 어른거리는데 그것들이 제자리에 꼭 붙어있는 모양새가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았다. 빛들도 많이 피곤한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시장기가 돌았다.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며 혹시 먹을 것이 없는지 살폈다. 바로 이때 발 아래에서 한 줄기 빛이 아지랑이처럼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저 빛은 잠에서 깨어났나 보네. 꿈틀거리며 답답해하는 모양이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가 봐. 그녀 빛은 점점 올라와서 그녀의 얼굴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입을 벌려 잽싸게 그 빛을 삼켜버렸다. 그러자 황홀경의 정신을 잃으며 몸은 깃털처럼 가볍게 되었다. 그녀는 내려왔던 길을 거슬러 위로 솟더니 이윽고 무지경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눈을 뜨자 온 우주가 발 아래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 꿈에서 깨어났다. 이상한 꿈도 다 있네. 아내는 아직도 황홀경에 휩싸여 구름 위를 날고 있는 것만 같았다. 사실 그녀가 꿈속에서 떨어진 곳은 바로 삼라만상의 바탕인 원신이었다. 원신은 태일, 절대, 도, 진공, 실존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이런 심오한 사실을 그녀가 어찌 알 수 있었으랴. 아내는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혜송에게 전했다. 여보, 그거 혹시 태몽 아니요? 혜송은 고개를 갸웃하며 기대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아내는 이내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했다. 당신 표정을 보니 무슨 징조가 있긴 한 듯하오. 아무래도 내일 당장 의원에 가봐야겠소. 다음날 혜송은 아내를 데리고 마을의 의원을 찾아가 진맥을 받았다. 의원으로부터 태기가 있다는 말을 듣자 혜송은 기쁜 마음에 아내를 조심스레 안아 천정에 닿을 정도로 번쩍 들어올렸다. 그리고 몇 달 후 떡두꺼비 같은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온누리의 지존이 될 줄이야. 할아버지의 바람이었던 한 나라의 임금을 넘어 한 행성의 상제도 넘어 그리고 여러 행성의 군집인 천단의 천주마저 넘어 온 우주 모든 하늘을 통틀어 무상의 지존이 될 줄을 어느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도가의 원시 천존이면서 불가의 비로자나 부린 위대한 삼계 지존의 탄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